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초 사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오늘 좀 자료가 여러분들 같이 볼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그 강의 이제 기본 교재 자료에서 기초 GSS 기초 이 사례 강의에서 주로 사용할 이제 본문 자료가 있고요. 책 출간이 이제 마지막에 그 12월 말에 갑자기 또 선고된 판례도 있고 해서 이걸 좀 다 반영하느라 조금 원고 넘기는 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제 다다음 주부터의 수업에서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 4회차까지는 이렇게 교재 형식으로 좀 나눠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5회차부터 이제 10회차까지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 1회차부터 4회차까지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프린트물로 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판례 자료도 따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B5로 되어 있는 판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판례 내용들을 모두 다 수업 시간에 같이 다 다룰 거여서 이렇게 두껍게 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이제 다른 판례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많은 판례를 판례 자료로서 나눠드리고자 하고요. 이때 이 판례 자료 안에서 저희 수업 중에 이제 몇 개씩 같이 다뤄보면서 진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다 더해서 저희 신고법 개정법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B5로 되어 있는 얇게 붙어 있는 자료고요. 네.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7월에 시험을 보실 때 개정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쵸? 개정법의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개정법의 내용들도 다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저희 수업 중간중간 진도 나가면서 그 해당 범위 진도에서 같이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다녀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미리 어떤 내용들이 개정됐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OT 자료까지 좀 이렇게 오늘 전달드렸고 문제 및 해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사례 강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저 일단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기본서에 있는 와이즈 상표법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전부 좀 다루면서 저희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금 특징으로는 종래 이제 기초 GS 같은 경우에 좀 난이도를 낮춰서 이제 두 문제씩 우리가 그냥 GS 문제를 풀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강의 진도 나가고 이렇게 그 기본서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다면 여기에 더해서 그 기출 문제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진도별로 언제는 기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요. 언제는 그냥 GS 사례 문제가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좀 같이 포함시킨 이유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만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 그래서 기출 문제만의 강의를 듣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기초 사례 강의에서는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좀 감을 익히고 기출 유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정도로 만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강의를 좀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앞단에서 이미 또 다른 이런 상표 기본 강의나 이렇게 2차 상표를 다시 좀 공부를 시작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게 처음인가요? 아, 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또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저희 교재 특징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OT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재 보시면요, 뭐, 앞에 이제 각 논점별로 제목이 붙어 있고, 그리고 뭐 두 문자 표시가 되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판례 자료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판례 자료가 이제 잠깐 페이지를, 네, 예를 들어서 뭐 12페이지를 펴주시면요. 판례 자료 12페이지. 네, 제일 앞에부터. 네. 이렇게 위에 이제 제일 상단에 판례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칸에 이제 이렇게 해시태그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시태그는 어떤 의미냐면, 이 판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소 설정에서 이 판례가 어느 논점에서 나와 있는지 주소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 판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뭔가 핵심 키워드들, 그래서 판례 이 답안지에 이제 판례 태도로서 기재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이제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뭔가 직관적인
좀 자료들 해서 이 사건은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 사건이었기 때문에 등록 상표는 뭐였고 사용한 상표가 뭐로 인식이 되고 사용 태양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좀 그림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 이제 자료 그리고 문제 및 해설 자료도 마찬가지로 밑줄이 두 종류가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실선 부분은 이제 이 답안지에서 기재되어야 되는 일반 법리 부분 안에서도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실선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점선으로 그어진 밑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자료에서도 점선으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점선으로 그어진 밑줄은 사안포섭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자료에도 여러분들이 이 판례 원문을 읽기가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판례 원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뭐 1부터 100까지 다 무한 반복해서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꼼꼼히 읽어보시더라도 나중에는 이 읽어보는 양을 줄여서 이제 빠르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실선과 점선을 좀 구별해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안포섭 부분이 이 부분이었지 라고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초 사례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저희 결국에는 답안지 쓰는 연습도 같이 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답안지 쓰는 작성 방법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네, 문제풀이 해설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OT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들으신 내용이 결국에는 2차 시험에서의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내가 답안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상표법을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또 이 10회에 걸쳐서 1회독을 다시 하시는 과정일 텐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56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윌비스에서 계속 상표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로 5년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 메일이니까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뭔가 공부 방법이든 또는 뭐 수험 관련해서의 고민이든 문제 질문이든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 윌비스 오카방이 있거든요. 네, 윌비스 오카방에서도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듣는 중에는 이제 실강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셔도 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1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그 문장을 보고 즉각적으로 OX를 판단하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관식 논술 시험이고요. 16페이지의 답안을 이제 2시간 동안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지금 이 판례 문구가 잠깐 봐주시면 33조 1항 3호에 대한 판례 문구인데요. 이 판례 문구를 보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1차 시험이었죠. 근데 2차 시험은 어때요? 2차 시험은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예를 들면 뭐 갑에 이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33조 1항 3호의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걸 보고 거절 이유가 있다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에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거절 이유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안 어때요? 설득력이 없는 답안이고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논거들을 쭉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맞추는 이 과정을 답안지에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2차 시험에서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하나의 지문을 오지선다해서 OX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느 때는 뭐 시행령에서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근데 2차 시험은 문제화 될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OX를 판단하게 하는 논점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논점들, 문제화 될 수 있는 논점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논점을 잘 이해했어, 잘 알았어 에서 끝나면 안 되죠. 암기를 해야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암기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내가 꺼내서 써보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면서 2차 시험에 공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초 사례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 4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회차 안에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쫙쫙쫙 진행이 될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한 복습 시간, 즉 논점 이해와 암기를 위한 또 추가 회독을 통한 충분한 복습,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 답안 피드백에 대한 충분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10회 안에서 이 4가지를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이 각각 단계에서 중요한 그 공부 포인트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상표법 전체 이 개념 이해하고 개념 완성하는 단계에서는요, 제 생각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내용들은 아마 머릿속에서 다들 생각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이 논점의 주소 설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 사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논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판례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이 내용들을 이제 숙지함에 더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요. 이 논점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 주소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여기에 이 주소에 있는 논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딱 출제가 됐을 때, 그 주소를 알아보고 논점을 잘 추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씩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의도한 답안이 있는데 그 답안과 다른 논점을 꺼내서 쓰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 논점에 대한 답안을 내가 충분히 쓰고 있는데 이 주소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답안지에서 이렇게 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논점의 주소 설정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암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 논점에 대해서 문제를 잘 꺼내서 답안에 써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를 공부하시게 될 때에도 단순히 이 판례의 이 판결 요지만을 암기하고 그 판결 요지만의 뭔가 외관에 드러나 있는 것만을 기억하는 건 사실 정확한 법리와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 이 판결 요지만을 딱 꺼내서 암기하는 것은 사실 OX를 판단하기 위해 1차 시험용인 거지. 우리는 그러면 이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판례가 설치한 법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 법리와 이 취지를 함께 이해하면서 어떻게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내려졌는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 판례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기본서를 볼 때와 판례 자료를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 기초 사례 강의를 복습을 할 때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점들 익히기 위해서 다회독을 추가적으로 복습하시면서 해주시는 거고요. 이 판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이 판례가 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1시간씩 매일 쓰기 연습을 함으로써 이 논점들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하실 때는 2시간 동안 쓰기 연습을 마지막에 하시게 되실 거고, 이때 이 실전 연습할 때의 포인트, 여러분들 1시간 답안을 쓰실 때의 포인트는 이 논점을 잘 추출하고 목차를 작성함으로써 논리적인 글을 잘 쓰는, 그래서 사안포섭도 잘 함으로써 시간 내에 완벽한 답안을 쓰는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상표법 공부 방법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개설하는 첫 2차 시험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같이 포함을 시켜왔는데요. 네. 저는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 이 기초 사례 강의에서도 나눠드린 자료가 기본서랑 판례 자료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기본서의 내용과 판례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기본서를 볼 때는요, 기본서에 대해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요. 이게 시작이고요. 이 기본서를 보실 때
계속 어떤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를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취지냐면요. 기본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뭐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일단 1차적인 단계에서 당연한 거고, 2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차지나우 판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기본서에는 어떤 내용만 있어요? 판결 요지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판결 요지만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차지나우 판례가 어떤 표정이었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안포섭을 했었지, 그리고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얘네들 이런 주장을 했었지, 뭐 이런 법리를 세웠었지 라는 부분들을 이제 떠올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서를 보면서 이 판례 내용까지 같이 복습이 되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판례를 볼 때는요, 이 판례집에 있는 그 판결 원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는 거에서 끝내지 않고 기본서를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판례의 뭐 판결 요지와 판결 이유들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2차적으로는 이 판례가 어디에 있었지? 기본서의 어느 위치에 있었지? 뭐 예를 들면 뭐 119조 1항 3호의 뭐 컨티넨탈 판례다라고 했다면, 내가 이 판례를 공부하고 나서 이 판례는 119조 1항 3호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했는가를 판단할 때 어떤 특정 구성을 부가해서 사용한 경우 또는 생략해서 사용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 판례의 주소와 위치를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판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 판례의 주소 설정까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2개의 자료를 공부하실 때는 이 2개 중에 하나만 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2개를 보시면서 하나를 보실 때도 나머지도 같이 보는 느낌으로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문제 안에 논점이 이렇게, 예를 들면 논점이 1, 2, 3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논점 1에 대한 답안을 이렇게 쭉 쓸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실 이 판례집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죠. 왜? 판결 요지 적어줘야 되고요. 사안포섭할 때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안포섭했는지를 활용해서 적는 거. 그래서 이 논점을 뽑고 났을 때의 이 답안지 기재 자체는 사실 판례집에 있는 판결문의 기재 흐름으로 같이 가게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논점을 뽑는 중에는 뭐가 이제 필요해져요? 기본서가 필요해지죠. 네. 그래서 기본서를 잘 숙지해서 논점을 잘 뽑아주셔야 되겠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더하기 판례집에 있는 내용을 더해서 답안지를 잘 써줘야 되는, 이 과정이 결국 2차 시험에서의 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실 때 뒤에 이어져서 뭐 실전 GS, 뭐 콜라보 GS 이렇게 각종 강의들도 많이 들으실 거고 GS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때 이 GS 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GS 자료는 우리 기초사례 강의에서의 문제 및 해설 자료가 되겠죠. 이 문제 및 해설 자료는요, 일단은 이 목차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사실 그 하나하나의 판례를 얼마나 잘 썼는지는 당연히 제가 이 모범 답안제 뭐 판례 문구를 틀리게 내진 않았겠죠. 키워드 활용해서 잘 써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목차의 흐름, 논리 흐름이 어떤 식으로 답안이 작성됐구나. 이 사람은 이슬기 강사는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잡았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이때 가장 좀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양해야 되는 거는요, 이 답안지를 그대로 암기하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기득 이상이신 분들 어때요? 이 앞으로 들을 GS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계속 답안지 통암기 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 문제 및 해설 자료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 답안지 포함된 이 논점들의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논점을 뽑았구나, 이 논점이 출제가 됐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이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은 이런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문제 및 해설 자료를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이런 각종 논문 자료들을 혼자 찾아보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고, 보충 자료로서만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가 주는 논문 자료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논문 자료를 따로 나눠드리지 않더라도 저희 강사님들 대부분 다
새로 나온 논문, 그리고 출제위원으로 가실 수 있는 교수님들의 논문 다 공부하고 GS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따로 공부하지 말자는 거죠. 양 늘리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를 볼 때에는 이제 판례 내용을 떠올려 주어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이게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소니 판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소니 판례를 떠올려 보실 때는 이 내용을 일단은 첫 번째로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뭐 거래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케이스의 판례였구나 라는 게 이제 1차.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보시는 게 이 기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는 게 1차라면 머릿속에 이제 어떤 게 떠올라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리모컨에서 여기 앞에 만능이지 소니라는 표장이 표시되어 있었고 내부 회로기판에 있었지 라는 거. 이 회로기판에 소니라는 표장이 표시가 되어 있었지. 그래서 통상적인 유통이나 사용 혹은 유지행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었지. 이런 식으로 이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떠올려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GS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와요? 뭐 갑은 뭐 소니라는 표장을 이 컨트롤 기기에 리모컨 컨트롤 기기에 등록을 받아놓고 사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 그랬을 때 뭐 의뢰 상표에 대해서 침해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니 판례 냈구나 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면서 판례를 계속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반대로 이제 어때요? 우리 판례집 안에 그 소니 판례로 들어가면 소니 판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같이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해주면서 거래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 앞서서 같이 검토한 판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판례집에서 공부하시는 게 1차, 그리고 2차로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소니 판례는 그러면 상표의 사용이라는 파트 안에서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과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파트가 있었을 때 이 형식적 상표의 사용 중에서도 이 표시행위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 이거를 이제 반대로 논점을 뽑아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초 자료들을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OT 시간에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 기초 사례 강의를 들으시면서 활용할 자료들에 대한 공부 방법, 그쵸? 활용 방법,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1시간씩 답안지를 쓸 거죠. 이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시작할 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이 기본서와 판례 자료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도 이제 핵심 포인트죠. 결국엔 우리가 답안을 잘 써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머릿속에 이제 그 공부 방법 내용을 다 많이 알고 있고 또한 이 상표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넣고 있어도 사실 답안으로 잘 꺼내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없는 거죠. 그쵸? 결국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해왔고 많이 해왔어도 답안지를 잘 써야 이게 2차 시험의 합격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은요, 제가 그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를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좀 누락됐구나 라는 것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밖에 각각의 이제 답안지를 제가 뭐 직접 다 채점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부터 그 1회 답안 이후에는 이건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부족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께 체크를 하면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첨삭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설문에서 요구한 결론이 답안의 결론이 되도록 이 쟁점들을 추출해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설문에서 요구한 거는 분명히 이 심결의 결과를 예측하시고였는데 이 심결의 결과가 그래서 인용 심결인지 기가 심결인지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중간에 본문 내용만 열심히 검토하시다가 예를 들면 34조랑 7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끝내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가장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집중을 해서 이 설문에서 요구한 결론이 답안의 결론이 되도록 이 답안의 결론을 만들기 위한 쟁점들을 쭉 뽑아 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이러한 이 쟁점 추출하는 것은 기본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크하실 거는 결국에는 이 쟁점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쟁점이 바로 추출이 되느냐, 어떤 것이 쟁점을 추출하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소니 판례 냈네 라고 특정 판례를 바로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판례 사례 기반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 이 조문 적용해서 내가 해결해야겠다. 조문이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또는 그 조문에 어떤 요건이 문제되는지가 문제를 읽으면서 즉각적으로 바로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이 판례 냈구나, 이 판례 냈구나, 이 판례 냈구나, 이 논점이구나, 이 조문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떠올라야 합니다. 그쵸? 바로바로 떠올라 주셔야 뽑은 쟁점들 가지고 목차를 잡는 시간도 있고요. 이 목차에 기반해서 답안지를 쓸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어떤 판례 냈네. 이거 무슨 조문 적용해야겠네. 이거 어떤 학설 기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문제를 읽으면서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느냐, 답안지에 활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 키워드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자, 특히나 우리 이 상표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많이 중요하죠? 상표법은 사안포섭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56기 변리사 시험에서 합격을 할 때 2차 공부를 했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가 저는 이 사안포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건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암기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자랑 대회가 되지 않는 걸 원하시고 그 암기 자랑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사안포섭이죠. 내가 단순히 암기한 걸 답안지에 쭉 나열해서 기재한 게 아니라 나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보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다. 암기한 걸 바르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안포섭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포섭을 할 때 마찬가지로 갑자기 암기 자랑 대회를 하면서 판결문에 있었던 그 판결 이유를 또 그대로 가져서 쓰면 어때요?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판례를 기재한 것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키워드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시험을 볼 때 문제에서 이런 사실관계는 내가 이 해당 파트에 대한 사안포섭 할 때 키워드로 써야지 라고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쓸 때는 문제지를 다시 옆에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답안지를 쓰는 거의 핵심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충분히 고려했음을 답안지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답안지 쓸 때 문제지 옆에 다시 놓고 이 사실관계 계속 옮겨 적으면서 법리 키워드 적으면서 사안포섭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하시기 위해서 사실관계 미리 좀 체크를 해놔야 된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사실관계도 당연히 이 판례에서의 뭔가 핵심이 됐던 사실관계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부 회로 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유통행위에서는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사실관계들도 핵심 사실로 포함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뭔가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들 예를 들면 매진이 되었다. 또는 라디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사실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문제 만들면서 열심히 고민했던 이 키워드를 사실관계들을 잘 활용해서 답안지를 썼구나 라고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채점을 할 때에도 사안포섭에서 이런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활용했는지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더 활용해야 된다. 또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쭉 나열해 놨다면 그럼 이 사이 안에 이 사안을 포섭한다라는 건 결국 이 사실관계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사실관계는 이렇게 해석이 돼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려주는 거죠. 이 사실관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안포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계에 대해서도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문제를 잘 읽고 나면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잘 읽히는 답안을 써야 됩니다. 네. 잘 읽히는 답안이 고득점할 수 있는 답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 잘 읽힌다 라는 것의 의미를 좀 떠올려 보면, 또는 이 잘 읽히는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글씨를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글씨와 이 띄어쓰기 그 간격, 자간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잘 읽히는 답안은 이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논리적인 답안이 잘 읽히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걸 좀 포인트로 두는데요. 목차에서 결국에는 목차에서 이제 내용을 잘 표현해주는 답안이 잘 읽히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죠. 목차만 읽어도, 목차만 뽑아서 읽어도 이 사람 답안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잘 쓴 답안은요, 목차에서 아래에 이런 내용을 썼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답안을 구성했구나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 목차를 너무 브로드하게 적는 것 비추천 드리고요. 네, 내가 확실히 이 안에 무슨 내용을 적을 것인지를 드러내는 목차를 잘 쓰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문제풀이 하면서도 제가 좀 강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반적인 잘 읽히는 답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각 파트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인 답안 흐름은 기승전결이 잘 갖춰진 답안이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로부터 시작해서 추출된 쟁점과 관련된 법리를 기재하고, 이 법리의 기초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이 흐름으로 우리 기본적인 답안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그쵸? 자, 이랬을 때 이 문제의 소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또 답안 쓰기 강의 때문에 이렇게 답안지 작성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의 소재를 쓸 때는요, 사실 이런 논의가 있죠. 문제의 소재가 점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점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써야 되는 거죠. 문제 소재 일단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이게 사실 기본적인 글쓰기의 구조이기 때문에도 문제 소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소재를 이 소중한 시간에, 그쵸, 2시간이나 소중한 시간 안에, 이 소중한 답안 분량 안에 내가 점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지금 넣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어때야 돼요? 무조건 점수가 되도록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면요. 문제의 소재가 필요해서 이제 작성을 할 때에는요, 이 핵심 쟁점 키워드를 활용해서 잘 좀 적어줘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소재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채점을 여태까지 5년 동안 엄청 많이 했겠죠. 그래서 보면 그냥 예를 들면 뭐 아까 이제 그 차지나오 판례를 설명드리면서 등록 가능할지 검토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 소재에 이 갑의 표장 타지나오가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등록 가능한지 등록 불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거 그냥 문제 그대로 옮겨 적은 거죠. 이런 문제의 소재는 필요 없습니다. 네,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소재에서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에 점수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문제의 소재가 점수화가 될 수 있느냐? 핵심 쟁점의 키워드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차지나오 판례에서의 핵심 쟁점은 뭐였어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상표인 갑의 표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을 드러내도록 문제 소재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 같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목차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죠. 이 목차를 작성하실 때는 이 목차에 저는 좀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이 목차만 읽어도 아래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걸 위해서 이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키워드를 좀 활용해서 목차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상표적 사용 판단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갑이 뭐 A 상표를 상표적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내가 판단할 건지를 목차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키워드를 활용을 함으로써 목차를 작성하게 되어서 어떻게 쓴다? 목차만 읽어도 내용이 드러나도록 좀 쓴다. 이게 단순히 목차를 길게 진짜 내용처럼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답안지의 목차를 잡아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 지금 어디까지 해결된 거예요? 문제의 소재와 예를 들면 뭐 갑상표의 34조 1항 7호 해당 여부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목차 안에는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요. 목차에 작성되는 하위 내용은 목차와 대응이 되도록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냐면요. 내가 이 목차 안에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사안의 해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34조 1항 7호에 해당한다, 안 한다 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죠. 즉 여러분들 아마 다시 보시면 이런 실수 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목차에는 34조 1항 7호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놓고 이 아래에는 양상표는 유사하다 라고 끝난다거나 또는 이 34조 1항 7호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결론이 없이 갑자기 다음 목차에서 34조 1항 7호를 검토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답안지 기재하신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자? 우리 목차와 이 목차 안에 있는 사안 해결에 이 대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답안 쓸 때 이거 계속 다 신경 쓰면서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건 내가 이제 답안지를 쭉 쓰고 나서 피드백 할 때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안지 내가 쓴 걸 보고 이제 GS 과정에서 답안지 딱 쓴 거 봤을 때 34조랑 7호 내가 해당 여부 검토하기로 했네? 근데 안에 그 결론이 없어. 그럼 체크해놨다가 내가 이거 계속 실수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다음 답안 쓸 때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이 답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34조 1항 7호에 해당해서 무효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인용신결 내려질지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설문 1의 해결이라는 목차가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재가 잡힐 거고요. 2번 34조 1항 7호에 해당 여부를 검토할 거예요. 근데 이 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안에 여기서 확장해서 가보면 여기에 양상표의 유사 여부 그리고 상품의 유사 여부 이렇게 검토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목차 안의 내용은 이 목차 안에 결론은 뭐가 와야 돼요? 양상표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 양상품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 이 목차에 대한 결론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4조 1항 7호에 해당한다. 결론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목차에 대한 결론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이 목차에 대한 결론으로는 그래서 설문 1의 해결로서 오는 거죠. 설문 1의 해결에서 인용신결 내려질 것이다. 기각신결 내려질 것이다. 그럼 결국에 목차 결론으로 우리는 답안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이렇게 구체화가 될 수 있고요. 단문 문제에서는 그 목차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여러 개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안 포섭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소재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목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상표법에서 그렇게나 중요하다는 이 사안 포섭은 어떤 포인트로 작성하셔야 되고 제가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채점을 할 거냐면 일단은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리를 나열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법리의 기초에서 판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과정을
키워드를 활용해서 하나씩 나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앞에서 열심히, 근데 사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채점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앞에서 기재한 법리를 사안포섭에서 당연히 활용해야지 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기재한 법리를요, 사안포섭에서 잘 활용을 못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서 이 법리를 내가 활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드러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암기자랑 대회가 되지 않도록 이 특이 표현이나 숫자들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사안포섭 하고 나면 각 설문에 대한 마무리는 설문의 해결로서 끝을 내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판단했을 때 34조이랑 7호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설문에 해결해서 이 34조이랑 7호에 해당해서 어떻게 된다? 인용식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에서는요, 이런 설문의 해결이 좀 필요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34조이랑 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문제에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나죠, 사실. 목차가. 이 목차 안에서 이미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도 중복 기재가 되더라도 설문에 해결해서 한 줄 정도로 끝내더라도 이 설문에 대한 결론은 따로 좀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설문의 해결로서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문 문제 같은 경우나 단문 문제 같은 경우 어때요? 설문의 해결로 마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기재는 단문에서 끝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단문 문제 같은 경우는 설문의 해결에 대응될 수 있는 검토 내용을 설문의 해결에서 적어줌으로써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문제 끝은 항상 잘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누락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주요 쟁점에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문제를 풀이할 수밖에 없죠. 답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다루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척 기간이라던가 일부 무효 가부라던가 또는 이 소급 소멸되는 이러한 결론에 따라서 소급 소멸이 되는지 아니면 장래로 소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게 포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34조이랑 7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동일 유사가 메인 쟁점이 됐었어요. 그러면 메인 쟁점이 되는 건 여기 뚱뚱하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어떻게 돼요? 34조이랑 7호가 상표만 동일 유사하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죠. 선출원된 값이 있었고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을 했고 이런 부분들, 등록된 상표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포섭을 마지막에서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간혹가다 갑과 을의 상표가 갑과 을의 상표가 유사하므로 갑의 상표는 뭐 34조이랑 7호에 해당하여 무효 심판의 인용식을 내려질 것이다 라고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머지 요건들을 전부 다 빼먹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문의 해결에서는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고득점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기억하실 부분들 결국 좀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2월이죠. 네, 1월이죠.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다시 2차 상표법을 쭉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때 얘를 좀 계속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월부터 뭐 굉장히 수많은 강의들을 듣게 될 텐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각각 자료들을 다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볼 자료를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이 마지막까지 볼 자료에 계속해서 단권을 해 나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한눈에 어떤 쟁점들을 알 수 있도록 잘 표시를 해주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전날 상표법 쭉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도 계속 신경 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네, 이 마지막 내가 시험 직전에 볼 자료에 시험 직전에 뭘 보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미 한번 동차 기간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이 정말 그 자료 양이 점점 더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꾸준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얘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계속해서 수업을 들으실 텐데 이때 그냥 단순히 쭉 수업 듣고 끝내고 수업 듣고 끝내면요 어떻게 되기 쉽냐면요 그냥 약간 GS 강의 듣는 기계가 되기 쉬워요. 네, 그래서 아침 됐으니까 GS 가야지. 그리고 GS 답안 쓰고 또 점심 밥 먹고 또 답안 쓰고 강평 듣고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수업이 한 달이 끝나고 났을 때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제풀이만 해보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1월부터 한 5월, 6월까지 가게 되면 이제 무슨 생각 드냐면요. 나 계속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정리가 안 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 시작했으니까 이때 이 매달 수업마다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피드백하면서 마지막 회차까지 듣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계속 한 달마다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수업에서의 어떻게 보면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상표법 1회독 일단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중요 판례에 대한 1회독 그리고 최신 판례, 최신 개정법 내용 숙지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때요? 강사에게 이제 1대1로 첨삭을 받으면서 답안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 체크하고, 그쵸? 그리고 이 답안 쓰기 연습, 1시간 내 쓰기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 마지막 기출 문제도 우리가 풀이를 하니까, 기출에 대한 감 익히기. 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딱 목표를 세워두시고, 이 마지막 회차까지 수업을 쭉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시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좀 사용했던 방법인데 너무 좋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 교재 안에 있는 이 구성 내용인데요. 이때 저는 GS에 출제된 논점들이 점점 더 계속해서 많이 쌓이잖아요. 저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GS 자료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들고 가서 볼 수 없죠. 결국에 여러분들 이 기초 사례 강의 10회차 동안 문제 풀이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럼 시험 마지막에는 결국 어디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GS에서 출제된 논점들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찌됐던 간에 강사님들이 GS에서 많이 다룬 쟁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올해 출제 가능하겠구나, 또는 중요한 논점이구나, 또는 내가 만약에 이거 모르면 나만 모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논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출제된 논점들에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창한 강사님의 A 실전 A를 들었다. 그럼 실전 A, 이창한 강사님 실전 A는 보라색, 실전 B는 분홍색, 또 다른 강사님의 실전 GS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이 쟁점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모르는, 내가 근데 이 마지막 이 A 강사님의 GS에서 8회차에 얘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더라? 라고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꺼내보는 거죠. 네. 그래서 GS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하실 때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지금 공부하실 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부터 이 기초 사례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게 될 자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게 사실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 OT자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저한테도 부담입니다. 저한테도 부담인데 이게 처음에 잘 잡혀있지 않으면 수업 끝났을 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좀 시간 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답안 작성 꿀팁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린 내용의 정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 네. 그리고 상표법 개괄 내용 쭉 흐름을 좀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작을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상표법 개괄까지 하고 우리 쉬면은 딱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제 이미 그래도 공부를 시작하고 계셨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초 사례 강의로 처음 상표법을 다시 2차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상표법 안에는요, 결국에는 상표법은 어떤
그런 상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 상표가 권리화가 되는 거, 그리고 권리화가 된 이후에 어떤 다툼이 발생하는 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총칙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총칙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쭉 다뤄지게 돼요? 이 상표법 안에서 이 상표법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칙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문제풀이 하신 거는 이 총칙 파트에서 모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뽑아서 풀이를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이 총칙 파트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네. 우리 상표법 전반에 걸친 개념이 여기서 다 사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총칙에서만 100점을 문제 내라라고 해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칙 파트에서는요. 일단 이 상표법의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이 상표란 무엇인지, 이 상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의 동일유사까지 함으로써 이 등록 요건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심판소송, 마드리드에서 출원까지 모두 활용되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상표에 대해서 이제 맛을 보고 나면 뭐가 시작돼요? 이 상표에 대한 권리화, 그리고 상표에 대한 권리화를 위해서 출원했을 때의 과정들, 그리고 이 상표권이 됐을 때의 권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권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침해 내용, 그리고 심판소송 내용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등록 요건에서는요, 어떤 파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실체적 거절 이유들을 먼저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상표가 출원되었을 때 얘가 등록 가능하냐, 등록 가능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거절 이유들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33조와 34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등록 요건을 공부하고 나면 이 등록 요건에 기반해서 상표가 출원이 되었을 때 얘가 등록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것에 더해서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엔 변리사들이 예를 들면 이 상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제 딱 이렇게 찾아와서 저 이거 상표 출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변리사가 먼저 이렇게 바로 상표 출원해버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먼저 뭘 해요? 이 상표가 등록 가능할지를 먼저 검토를 하죠. 자, 이렇게 등록 가능할지 검토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내가 고객 관리를 해줌에 있어서 상표를 딱 출원하게 돼요. 그러면 이 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출원 형식에 맞춰서 어떤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쭉 같이 검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익 제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변리사가 어떻게 해요? 얘 우선 심사 신청을 하기도 하고, 거절 이후 통지가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거절 결정이 나와버렸다 하면은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변리사 입장에서 이렇게 등록 가능할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거 출원 심사 과정에서 변리사가 열심히 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출원 및 심사 파트에서는 이 상표가 특허청에 출원이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익 제도들과 절차적인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업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상표가 등록 결정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상표권에 어떻게 돼요? 등록을 시켜주는 업무들, 그리고 이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을 계속 서포팅 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상표권 파트에서 다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표권 파트에서는 앞선 이 출원 및 심사 파트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등록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상표권이 발생이 되고 나면요, 이 상표권이 권리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크게 권리의 발생과 변경, 소멸이라는 측면을 배우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권리의 사용 주체들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가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 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의 효력 범위와, 그리고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 효력을 대한 확장에 대한 내용도 쭉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효력이 상표권은 어떤 효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상표권의 효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기적 효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존속기간 갱신도를 신청할 수 있는가, 객체적
확장을 위해서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효력의 제한으로서 소극적 효력의 제한으로 상표권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 범위, 적극적 효력의 제한으로 이 디자인과 등과의 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표권 파트에서는 이 권리에 대한 일련의 흐름으로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 권리의 효력이 어떠한지,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는지, 효력이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상표 제 담당 고객이 이제 상표 출원한 것이 등록이 딱 됐어요. 그래서 효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찾아옵니다. 저기 모르는 사람인데 제 상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고 이제 찾아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상표가 침해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죠. 그래서 이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자의 보호 파트에서 이 상표권 권리의 활용으로서 이 침해를 검토해 주시고 이 침해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쭉 권리소진 이론과 진정상표 병행 수입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상표권 고객님한테 이제 이렇게 민사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표권자의 보호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또한 이 권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제3자가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제3자의 뭔가 관계에서 이 사람이 상표를 내 걸 쓰고 있네 라고 하면서 권리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판 및 소송 파트에서 쭉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 및 소송 파트에서는 일단 심판 총칙으로서 이 심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함에 더해서 우리 상표법에서의 심판, 결정 불복 심판, 무효 심판, 취소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이 취소 소송까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표법 전체의 쭉 흐름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상표법 전체에 거쳐서 필요한 개념을 먼저 배운 이후에는 어때요? 이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단계부터 권리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되는 사항들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입력을 시켜놔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상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해외에서 내가 상표를 사용하고 싶을 때 또는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진입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싶을 때와 관련된 내용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반한 내용들 검토하게 되고요. 또 일반 상표가 아닌 비전환 상표인 경우, 특수 유형 표장인 경우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상표에 대한 이 일반 상표의 쭉 흐름, 그래서 등록부터 출원 및 심사, 그리고 권리화가 되었을 때 이 권리화가 된 것에 대한 효력으로서 상표권자의 보호, 심판 및 소송이라고 봐주시면 여기까지가 일반 상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 상표의 유형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 순서대로 우리 마찬가지로 기초 사례 강의에서 쭉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OT를 통해서 쭉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표법의 전반적인 개괄까지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은 새로운 진도보다는 저희 그 강평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돼서 강평 먼저 진행을 하고 기본서 내용은 조금 아마 오늘은 많이 못 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체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